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미국 성장주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김민석 차장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이투자증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컴플라이언스 노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언급드립니다. 해당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과 ETF는 단순 공부를 위한 참고용 예시입니다. 절대로 종목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해당 영상에서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이론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여러 투자 이론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과거 전쟁 이벤트 사례 미국 증시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S&P 500에서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79년을 기점으로 25%가 넘던 비중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역대 72년 이후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물론 유가가 이제 100불 가까이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유주라든지 정유 탐사주 이러한 에너지 업종들이 선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이제 S&P 500 섹터 대비해서 그들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찾은 하나의 자료인데요. 어떤 분이 나의 연금 계좌 보유 종목 현황을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퍼센테이지를 표시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주가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아직 20%가량 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시장을 주도했던 여러 종목들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방향을 틀었을 때 그 이전에 성장을 주도하던 주도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것이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던 종목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한 해를 주도했던 이 줌 비디오도 고점 대비 71% 빠졌고요. 그 외에 여러 이제 로블록스 같은 종목들 고점 대비 65% 빠져 있고, 그다음에 다큐사인이라든지 트릴리오 같은 종목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로쿠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73%가 빠져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이제 수익 대비 리스크, 얼마만큼의 내가 리스크를 가져갈 것인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하락까지 내가 허락할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던 주가가 50% 내렸을 때 싸다, 이것을 한번 저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1월 30일 기점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보였던, 시장이 전체적인 방향을 틀 가능성으로 보였던 팔로우 트루 데이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반등이 일어난 이후 1, 2, 3, 4, 5, 6거래일에 주가지수가 전일보다 거래량을 많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서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 분산일이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지수가 0.2% 이상 하락한 이 분산일이 가까운 이 25영업일 이내에 벌써 6개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월 31일 팔로우 트루 데이의 저점을 죄송합니다. 저점을 하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첫 반등이 일어났던 이날의 저점조차도 2월 28일 날짜로 저점을 하회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전까지 보였던 시장의 랠리가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팔로우 트루 데이 이 시스템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공 확률은 대략 40에서 50%를 보시고 이러한 팔로우 스루 데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당연히 시장에 진입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자금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스텝 바이 스텝 10%에서 20% 정도 아니면 자기 자산에서 한 종목당 5% 포지션 같이 작은 수량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조정 국면으로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S&P 500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보였던 미국 S&P 500이 이제 200일선 밑으로 본격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했고요.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5개 분산일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나스닥 지수와 S&P 500 모두 50일 이동 평균선이 장기적으로 참고하는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하회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속칭 얘기하는 데드 크로스라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전쟁 이슈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시장의 모습은 어땠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물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그 이전에 베트남 전쟁, 그리고 걸프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리고 마찬가지 우크라이나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2014년도 크림반도 이때 이런 전쟁 사례를 보면 시장이 전쟁 이벤트로 인해서 다소 단기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이벤트를 기점으로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을 시작한 사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던 2001년도 상황은 이 전쟁 이후 반등한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갔던 이런 사례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쟁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엔 이러한 전쟁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위의 사례에 보이지 않았던 사례를 찾아보면요. 1939년 9월입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이제 미국 다우존스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 1939년 9월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그날 다우지수의 거래량이 이전에 역대 거래량 최대 거래량을 갱신하고 이제 하락하고 상승을 반복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9년 이후에는 이 전쟁 이벤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다소 2, 3년가량 하락을 보인 이후에 다시 상승을 재개했던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만 저희 한국 전쟁의 예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다우지수의 모습입니다. 일단 보시면 월요일 아침에 그 다음날 다우지수는 4.7% 하락했고요. 6월 12일 장중 고점에서부터 이 전쟁 이벤트가 일어나고 이후에 다우지수는 14.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인척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한 9월까지 손실을 거의 다 만회하고 회복을 했었고요. 한국 전쟁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 재정을 이용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보다는요, pay as you go라는 전략을 선호했답니다. 있는 만큼 쓰자. 그래서 의회는 의회 지원을 받아서 법인세와 1950년, 1951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을 했었고요. 당연히 전쟁이 발발한 당시 물자 부족을 두려워한 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치솟아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과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1951년 1월 26일 물가 통제가 시행될 때까지 11%가량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쟁 비용은 당시 GDP의 14.1%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 다우존스는 상승세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 이벤트 당시 어떠한 종목들이 또 수혜를 입었는가? 물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수혜를 입은 업종도 있었지만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또 주도주가 부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54년도에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시작해서 큰 상승을 보였던 아웃보드 말이라는 종목이 당시 주도주로 부상을 했습니다. 53년 12월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플랫 베이스 패턴을 완성하고 이제 올라갔는데요. 한 가지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이익의 원천이 됐던 걸 살펴보면 전쟁이 끝나고 물가 통제와 원자재 사용 제한의 이 제한이 풀림에 따라서 이제 위너로 등장했는데요. 이 회사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웃보드 모터 제조 회사인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스포츠 제설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스포츠에 사용되는 모터에 제한되지 않고 제설기라든지 잔디 깎는 기계 그리고 전기톱까지 자신들의 이러한 모터가 사용되는 종목군을 확장한 데 있는 거죠. 이러한 확장에 힘입어서 그들의 죄송합니다. EPS의 그로스 레이트는 극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6년 이제 5월 달에 다시 조정을 보이고 플랫 베이스 패턴을 완성하고 차고 올라가서 57년 이제 클라이막스를 보일 때까지 거의 주가가 8배 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윌리엄 오닐이 주목할 만한 코멘트를 보였는데요. 이 두 번째 플랫 베이스에서 적어놨습니다. 당신은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차피 살 거였으면 여기 밑에 저점에서 사면 되지 왜 위에서 신고가로 돌파하는 이 시점에 사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윌리엄 오닐은 대답을 합니다. 역사적인 통계상 10주 이동평균선 밑에 저점에서 이러한 성장주를 살 때 승리 확률을 3에서 40% 정도인데 이러한 시장이 턴을 하고 캔슬링 원칙에 들어가는 이런 크리테리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차트 패턴을 완성할 때 샀을 경우에 성공 확률은 6에서 70%로 더 높다. 따라서 반드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의 통계는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윌리엄 오닐은 적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런 전쟁 상황이 마무리되고 시장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이렇게 실적이 뛰어나고 성장성이 빠른 종목들이 이제 저희가 먼저 캐치를 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2주 전과 마찬가지로 197개 산업그룹을 살펴보면 크게 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캐나다 오일, 그다음에 석탄 에너지, 오일, 화학, 농업업종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상대적인 성과가 괜찮고요. 광물, 금속, 채광 업종 이런 종목들이 다소 올라오고 있고 해운, 운송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성장과 관련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마켓 스미스로 가서 한번 시장 지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모습입니다. 어제 목요일 장에서는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첫 번째 반등의 저점이었던 이 저점을 깨짐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조정 국면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팔로우 스루 데이의 이 저점 역시 깨졌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아웃퍼폼하고 있는 이제 ETF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에너지 업종 ETF죠. 상대적으로 그나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 강도도 높아요. 엑선모빌이라든지 이런 정유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업종 종목들을 갖고 있는 ETF가 현재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 봐도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작년을 주도했던 많은 성장주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로크의 예를 보시면은 주간으로 고점이 거의 500불 가까이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이제 100불 상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주식을 팔 때 언제 팔아야 되는가?
시장에서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꼭지를 치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겠죠.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내렸다고 해서 싸네. 단순히 주가가 고점 대비 50% 하락했다고 해서 사는 이 전략이 항상 옳은 것인지. 물론 현재 계속 보시면 매출액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9%, 80%, 50%, 30% 다소 성장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의 성장이 줄어들고 매출의 성장이 역으로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에요.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장세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주가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성장주가 방향을 틀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락, 저점 갱신하고 내려갈 때 이때마다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쟁 국면을 반영하듯이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금의 가격이 현재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은 이 골드 가격이 지금 역대 고점을 갱신하기 직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단순히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골드가 작용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 역대 금 가격이 현재 이제 역대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의 방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금에 대해서 약간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석탄 채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상대 강도가 높고 현재 실적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P/E 레이쇼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14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다른 이제 마이닝 관련 종목은 이제 리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영국의 이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이제 강도가 최근에 이제 높아졌고요. 실적의 모습도 그나마 좀 건조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간이죠. 이기는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는 내용은 이제 투자 챔피언 이전에 다뤘던 투자자 마크 비너비니가 쓴 Mindset Secret for Winning이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이 마크 비너비니는 지금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투자 서적 중 하나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97년 US 인베스팅 챔피언십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크 비너비니가 21년도에도 전미 주식 투자 챔피언 대회에 이제 나가서 10억 이상 운용 부분에 출전을 했고요. 성과는 총 수익률 338.42%로 1위를 했습니다. 자신이 냈던 책의 이론과 자신이 냈던 이 마인드셋 무장하는 법의 중요성을 성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그는 스스로 밝히고 있고요. 이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월간으로 마크 미너비니가 보였던 월간 수익률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은요. 2월 달입니다. 그가 1월 달에 20%가량 수익을 내고 2월 달에 31%가량의 수익을 내고 난 이후 마크 비너비니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수익금을 전액 인출한 것입니다. 예. 수익금을 10억에서 이제 9억이 벌어졌는데 이 수익금 9억을 인출을 했어요. 이 인출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마크 비너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 수익금을 몽땅 빼놨고 거의 원금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이 1년간의 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수익금을 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퀴디티 문제입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성장주들은 4-5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했을 때 4, 5억 가량의 이 투자 비중은
내가 바로 사거나 바로 나오기에는 다소 큰 금액이어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투자 볼륨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연간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이 챔피언 투자자의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 마인드셋 시크릿 포 위닝이라는 책을 통해서 투자도 스포츠 다른 분야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투자에 있어서도 어떠한 마인드셋, 우리가 마인가짐을 가지고 이 투자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챔피언들의 마음가짐은 다르다는 거죠. 마크 미너비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투자를 시작하고 처음 7년간 한 푼의 돌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위대한 투자자들의 마인드셋을 공부하게 됐고 투자도 다른 스포츠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스포츠 메달리스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크 비너비니가 95년 4년부터 5년 연평균 복리 220%를 5년 연속 달성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바로 폴 트루더 존스라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기록을 보고 나서랍니다. 폴 트루더 존스가 5년 연속 100% 가량의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보고 나도 반드시 저 기록을 갱신해야겠다고 강하게 다짐했다는 것이죠. 물론 폴 트루더 존스의 전략과 자신의 주식 투자 전략은 달랐지만 이러한 비슷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그는 얘기하는데요. 챔피언 복서가 되기 위해서는 챔피언 복서의 마인드셋을 배워야 하고 훌륭한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승들의 불교 고승들의 마인드셋을 따라하고 배워야 한다고 마크 미너비는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것은 바로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를 마크 미너비니 그의 저서와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인데 한 명은 역시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고 한 명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둘의 대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한 명은 우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겠어?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요. 다른 한 명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취를 이루어낸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환경이라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기는 선택 외에 중요한 것은 높은 자신만의 자신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마크 비너비는 얘기합니다. 높은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만 달성할 수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무리 전설적인 투자자더라도 분명 자신도 2021년 레이스에서 투자 승률은 50%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그렇다면 어떠한 전설적인 투자자라도 50%의 확률로 매수한 종목이 하락할 것인데 예상대로 가지 않을 것인데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절반 이상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고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또 틀렸네. 왜 내가 사는 종목은 이렇게 10번 사면 6, 7개는 다 실패하는 거지? 정말 썩었어.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시장이 썩었기 때문이야. 내가 사는 종목이 잡주기 때문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또 내렸네. 이런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실패를 여러분께서는 내가 왜 선택한 종목에서 실패를 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렇게 작은 감정으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실패에 관해서 큰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이런 큰 감정을 받아들여서 계속 작동하기 마련이고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실패를 작게 축소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분석했을 때 우리의 뇌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
챔피언들은 어떻게 자신의 높은 셀프 이미지를 완성하는 법에 대해서 마크 비너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으로 감정에 비중을 주지 말고, 성공은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크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라. 감정적인 이 감정을 뇌에 심으라고 마크 비너빌은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의 무의식에 뇌의 성공적인 셀프 이미지를 심어서 이런 셀프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작동을 해서 당신의 뇌가 계속해서 성공으로 달려가게끔 만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보시면요, 각 분야의 챔피언들, 우리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를 보시면 골프를 해나갈 경기에서 아무리 작은 성공을 이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크게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챔피언들의 마인드셋의 시크릿, 비밀이자 그들의 코치들이 이러한 성공적인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에도 크게 열광하고 이 잠재의식 속에 큰 성공의 기분을 계속해서 심어 나가는 것이죠. 반면 실패는 작게 분석을 해서 이런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이 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챔피언의 성공 비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투자에서 작은 실패를 얻었을 때 이 실패의 감정을 작게, 그리고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아주 크게 기뻐하고 회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의 이번 달에 얻은 이런 20% 내지 30%의 성공을 크게 기뻐해서 이런 성공이 뇌에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하는 원리를 이제 뇌의 망상 활성계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매 망상 활성계에 대해서는 마크 비너빌의 저서가 아닌 여러 성공에 관련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의 뇌는요, 망상 활성계가 갖고 있는데 이 포유류의 뇌의 한 영역으로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정보를 선택해서 대뇌 피줄로 보내는 신경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생체 기능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뇌는 우리의 신념의 체계를 제어하는 때 신념을 강화하는 이러한 정보만 알아서 선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뇌는 내가 믿기로 선택한 정보만 걸러서 선택한 결과에 이르도록 뇌가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러한 예를 살펴보면 이상하게 내가 큰 마음 먹고 산 차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가 않았었는데 내가 이 차를 사고 난 이후에 보면 이상하게 거리에 같은 차들이, 내가 운전하는 차랑 같은 차가 많이 보이고 어딜 가나 이 차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현실 세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가 중요하지 않는 의식을 걸러버리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내 눈앞에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뇌에 성공적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우리가 성취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심어주면 우리의 뇌는 이 뇌의 망상 활성계를 통해서 우리 알게 모르게 잠을 자는 과정에서도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성공에 이르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내가 알아서 습득을 하고 알아서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또한 이런 데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높은 셀프 이미지를 완성하고 뇌의 무의식의 성공의 의식을 심고 계속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건 없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앞서 예로 말씀드렸듯이 마크 비너빌이 역시 7년간의 세월을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7년 동안 단 한 푼의 돈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오랜 기간의 시련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익히고 성공으로 이뤄났던 거죠. 그는 얘기합니다. 투자 역시 익히기 위해서 최소 4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한 여러 전문 분야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로서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력도 중요한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건 없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얘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건. 펠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날짜도 모르고 난 그냥 수영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괴물 수영 선수는요.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코치를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데이도요? 네, 크리스마스 날에도 훈련을 쉬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도 훈련했습니다. 생일날엔요? 당연히 생일날에도 2번이나 운동했습니다. 네. 이렇게 독보적인 챔피언의 성공의 근본은 여러 가지 마인드셋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노력이죠. 조건 없는 노력, 성공을 위한 조건 없는 노력.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필자는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러한 마인드셋을 얘기할 때 상당히 좀 황당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야? 주식하는데 뭐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면 됐지 무슨 마음가짐까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이렇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중요한 나머지 책까지 써서 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우리 투자에 있어서도 이기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펀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 현업에 있으면서 여러 기간 동안 들었던 많은 질문이 펀드는 돈이 안 된다. 펀드가 왜 돈이 되나?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펀드 투자가 돈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노후 자금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아이 교육 자금 등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이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